제가 들으니 중졸 출신 광부셨더라고요. 청담동 5성급 호텔룸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중졸 광부 집안이 감히 저희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는 겁니까? 도혁은 와인잔을 돌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주는 묵묵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독일인 총괄 셰프가 들어왔습니다. 강 사장님, 제 은인이십니다. 그는 태준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창한 독일어가 쏟아져 나왔고 도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조롱받던 광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특급 호텔 셰프가 저토록 예를 갖추는 걸까요? 상견례 이후 두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장학재단 이사장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강태준 이사장은 6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수많은 장학증서와 감사패, 그리고 대통령 표창장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화려한 액자들이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독일어 소설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으로 책장을 넘기던 태준의 손끝이 멈췄어요. 책갈피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1988년 해외 파견 광부 선발 합격 통지서. 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오래된 기억을 깨웠어요. 그의 눈앞에 아득한 과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강태준의 집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천장 구석구석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양동이 3개를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물을 받았어요. 양동이가 부족해서 낡은 대야까지 꺼내야 했죠.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한쪽에 놓인 쌀독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쌀독 안을 들여다본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쌀독 모서리를 긁어 모아봐도 밥 한 공기 지을 양도 안 됐어요. 얘들아, 오늘은 죽으로 버티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낮았고 말끝이 떨렸어요. 엄마, 밥은 언제 먹어요? 배고파요. 막내 동생이 배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낡은 냄비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쌀독에서 긁어 모은 쌀을 넣고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죽이라도 양을 늘리려면 물을 많이 넣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신의 국그릇을 막내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그릇 안에는 죽이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배 안 고프다. 너 먹어라.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아버지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감추려고 기침을 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태주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생들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은 중학교까지 다녔잖아. 그러게. 난 중학교도 못 가겠지? 형도 고등학교 못 갔는데. 동생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태준의 귓속에는 크게 들렸어요. 태준은 몸을 일으켜 방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생들 방문 앞에서 죄책감에 한참을 서 있었죠. 그러다 눈을 감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어요. 쿵쿵쿵. 강씨, 문 열어. 있는 거 아는데. 채권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채권자가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도 못 갚으면 짐 빼시는 거 아시죠? 채권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벽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톡톡톡. 벽지가 찢어진 곳, 습기로 얼룩진 곳을 일부러 두드렸습니다. 이 집도 곧 우리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정을 봐주십시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태주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태주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공사장에서 아버지가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입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수술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3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주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제가 벌겠습니다. 뭐라고? 태준아. 어머니가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죠.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태준의 눈에 들어왔어요. 독일 파견 광부 모집. 만 20세 이상. 모집 인원 500명. 20살이 된 태준은 전단지를 뜯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거긴 사람 죽는 데야. 탄광이 얼마나 위험한데.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태준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저 갔다 와서 동생들 학교 보낼게요. 그날부터 태준은 도서관에서 독일 관련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 책은 대학생도 어려워하는데. 태준은 밤새 필기를 했습니다. 새벽에는 체력을 키우려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중졸이 무슨 독일을 가. 웃기는 소리. 하지만 어머니는 몰래 계란을 삶아 아들에게 건넸어요. 태주는 그 계란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험 당일 체육관에는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해병대 출신, 대학 졸업자, 경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필기시험 다음에 체력 검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대학 졸업자들도 떨어지는데 중졸인 당신을 왜 뽑아야 합니까? 태주는 면접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왔습니다. 몇 주 후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합격.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동생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형, 이제 우리 학교 갈 수 있어? 태주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형이 꼭 보내줄게. 출국 전날 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밥상을 차렸어요. 쌀을 아껴뒀다가 흰쌀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새벽 태준이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들이 따라 나와 울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독일 탄광 첫날이었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공부 못해서 왔지? 지하 1km. 기계 소리가 귓속을 찢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갱도 천장에서 낙석이 떨어졌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음이 울렸어요. 전원 긴급 대피였죠. 태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강, 너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밤 숙소에서 태주는 연필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독일어 단어를 외웠어요.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허벅지에 연필을 찔렀죠. 나는 중졸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독백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 탄광에서의 첫 한 달은 지옥 같았어요. 태준의 몸은 곳곳에 멍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야 했어요. 어두운 새벽에 눈을 뜨면 옆 침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갱도 안은 습했습니다. 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발밑은 진흙투성이었어요. 헤드랜턴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귀청을 찢을 듯 했죠. 드릴 소리,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소리, 석탄 떨어지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갱도 천장에서 갑자기 낙석이 떨어졌어요. 주먹만 한 돌덩이가 바로 옆 동료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센티미터만 차이였죠. 동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었어요. 또 다른 날엔 가스 누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모든 광부가 일제히 공구를 내려놓고 출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태준도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다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버텨야 해.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점심시간이면 태준은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독일어 단어를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단어들이었죠. 안전모, 드릴, 위험, 조심.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옆에서 한 독일인 동료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발음이 틀린 부분을 고쳐줬어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죠. 태준은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태준은 간단한 작업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독이 지시를 내리면 바로 이해하고 움직였어요. 강, 너 빨리 배우는구나. 감독의 목소리에 칭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작업 중 손을 다쳤어요. 드릴을 다루다가 손등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죠. 현장 의무실로 갔지만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병원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병원 복도는 하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죠. 태준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다음 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의 목소리가 한국어였어요. 어머, 한국분이세요? 태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네, 저. 광부로 일하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간호사는 태준의 손을 소독하고 새 붕대를 감아줬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한국 음식 좀 해드릴게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후 태준은 병원 앞을 지나가다 그 간호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두 사람은 작은 한국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 문을 열자마자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맛이 고향 같아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맛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태준은 편지에 하루 일과를 썼습니다. 힘든 일도 배운 독일어 단어도 고향 생각도 적었죠. 간호사, 그녀의 이름은 민경이었어요. 민경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환자들 이야기, 그리고 태준을 응원하는 말들을 적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태주는 민경에게 청혼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였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어요. 독일 시청 작은 방에서 서류에 서명했죠. 증인은 태준의 동료 2명이었습니다. 1년 후 딸이 태어났어요. 서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딸을 안았을 때 태준은 울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게 하지 않겠소. 태준은 아내에게 다짐했습니다. 민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말이면 가족은 공원에 갔습니다. 태준은 딸을 안고 산책했어요. 민경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죠. 김밥, 계란말이 그리고 과일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태준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녁이면 딸을 재웠어요. 요람을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툰 노래였지만 딸은 아버지 목소리에 스르르 잠들었죠.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을 넘긴 어느 날이었어요. 민경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트럭과 충돌 사고였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주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을 안고 오열했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얼굴을 만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태주는 딸과 단둘이 남았어요. 새벽에 딸이 울면 태주는 일어나 분유를 탔습니다. 하지만 분유 타는 법을 제대로 몰랐어요. 물 온도를 재고 분유량을 재는 게 서툴렀죠. 옆집 독일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걱정이 돼서였어요. 그들은 태준에게 분유 타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도 알려줬죠. 태준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밤마다 태준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지만 아버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3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어요. 태준 씨, 이제 한국 돌아가야죠.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딸을 여기서 키우겠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태준은 탄광을 그만뒀어요. 대신 산업안전관리 보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했고 딸은 아내의 옛 동료 간호사에게 맡겼어요. 밤에는 기술학교에 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달려가 딸을 데려왔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어요. 딸을 재우고 나면 자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주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노트에 독일어 기술 용어를 빼곡히 적었죠. 졸음이 쏟아질 때면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몇 달 후 독일 기술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현지 기업 관계자가 태준을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성실하군요. 그리고 스카우트 제안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어요. 태준은 퇴근 후 서점에 들렀습니다. 딸을 위한 동화책을 샀죠. 예쁜 그림이 그려진 책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딸에게 책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이거 읽어줄게. 태준은 서툰 독일어로 동화책을 읽었어요. 발음이 틀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딸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준은 딸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부서로 옮긴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태준은 현장에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작업자들이 태준을 찾아와 상담을 청했어요. 강 씨 말대로 하니까 정말 안전하네요. 독일인 직원들도 태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태준의 평판이 높아졌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설비 고장으로 폭발 위험이 생긴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어요. 하지만 태주는 냉정하게 매뉴얼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압력을 조절하고 안전장치를 작동시켰어요. 대형 사고를 막은 겁니다. 거래처 인사들이 직접 찾아와 태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몇 달 후 태준은 큰 거래처 미팅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는 독일 기업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태준은 유창한 독일어로 안전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만든 자료였죠. 발표가 끝나자 한 임원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성실함이 아니라 실력이군요. 그날 이후 여러 거래처 인사들이 태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몇몇 거래처 대표들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강 대표님, 당신이 직접 회사를 차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태준은 산업안전장비회사를 창업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약속대로 투자했어요. 첫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 대표가 맡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 말이 업계에 퍼졌어요.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안정 궤도에 올랐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 납품했습니다. 태주는 이제 45살이 됐어요. 딸 서연은 20살이 넘어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태주는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독일인 동료에게 운영을 맡겼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엄마. 태준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어요. 잘 돌아왔다, 얘야. 귀국 후 태준은 한국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안전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구로공단의 한 공장이 첫 고객이었어요. 태준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공장장이 감탄했어요. 강 대표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시다니.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공장, 두 공장, 의뢰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직원을 뽑았습니다. 대부분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태준은 그들에게 독일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에 있는 공장들의 안전 관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큰 계약이었죠. 태준은 팀을 꾸려 전국을 다니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대기업 안전 담당 임원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강 대표님 덕분에 사고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태준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넘게 늘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준은 50살이 됐어요. 회사는 국내 최고의 산업안전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도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나는 이제 충분히 벌었어.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빛에는 단칸방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서 어린 태준이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가 됐어. 다음 날 태준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재단 설립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며칠 후 회계사를 만나 자산을 정리했어요. 태준은 자신이 번 돈의 절반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딸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몇 달 후 국제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서울 종로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벽면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첫 장학생 선발 공고를 냈습니다. 신청서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태준은 하나하나 직접 읽었습니다. 학생들의 사연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보였거든요. 첫 선발일이었습니다. 20명의 학생이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모두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어요. 태준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졸 출신 광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줄 차례예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잘 살려주세요. 그날 재단 사무실 벽에 첫 장학 증서가 걸렸어요. 태준은 그 증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태준은 딸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오늘 학생들 표정 봤어? 정말 기뻐하더라. 그래, 그 표정을 보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을 지원했어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태준은 환갑을 넘겼어요.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서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장학증서와 감사패가 걸렸어요.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학생들의 편지였어요. 서랍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 서연이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32살이 된 서연은 이제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해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커피를 내려 딸 앞에 놓았어요. 무슨 일이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딸이 결혼한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아버지. 상견례를 하고 싶어요. 며칠 후 청담동의 5성급 호텔이었어요. 태준과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났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테이블에는 하얀 천이 깔려 있었고 은으로 만든 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예비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윤도혁 61세. 정장 차림이었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아들은 34살의 지훈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도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태준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도혁이 그 메뉴판을 태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독일어는 좀 읽히십니까?
메뉴판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적혀 있었어요. 태주는 메뉴판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도혁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와인 30년산으로 주세요. 1996년산이 있나요?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곧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후 와인이 도착했습니다. 라벨에는 1996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혁이 와인잔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와인은 숙성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만든 깊이랄까요?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토양에서 키워졌는지가 맛을 결정하죠. 그 말을 하며 도혁은 태준을 쳐다봤어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였어요. 작은 접시 위에 예쁘게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도혁이 포크를 들며 말했어요. 제가 들으니 중졸 출신 광부셨더라고요.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태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법조인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법학 박사셨고 아버지도 판사셨죠. 저는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요. 도혁이 와인잔을 들어 향을 맡았어요. 코를 가까이 대고 천천히 향을 음미했습니다. 교육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와인의 향 같은 것 말이죠. 도혁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괜히 억지로 아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티가 나는 법이죠. 서연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말리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중졸 광부 집안이 감히 저희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는 겁니까? 도혁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걸 무시할 순 없죠. 태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도혁이 계속했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왔습니다. 그게 최소한이죠. 해외 유학은 기본이고요.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스테이크였습니다. 도혁이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며 말했어요.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하시죠? 이해합니다. 제가 봐도 좀 어색할 것 같네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는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냅킨을 접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룸문이 열리며 셰프가 들어왔습니다. 총괄 셰프였어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는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셰프가 태준의 테이블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멈췄습니다. 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강 사장님? 셰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도 셰프를 알아봤어요. 한스. 맞습니다. 강 사장님, 제 은인이십니다. 셰프가 태준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어요.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뮌헨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안전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태준도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한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정말 반갑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독일어 발음이 정확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모국어처럼 술술 나왔어요. 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한스 셰프가 물러간 후 루마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냅킨을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존중 없는 인연은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서연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룸을 나섰어요. 도혁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호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이 아버지 팔짱을 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네가 더 중요하다. 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도혁은 로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위스키가 반쯤 차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술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어요. 도혁은 그 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위스키가 카펫에 번졌어요. 벽면에 걸린 학위 증서들을 바라봤어요. 하버드 로스쿨 졸업장, 뉴욕바 자격증. 도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지훈이 들어왔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강 이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무시하셨잖아요. 지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나가봐라. 혼자 있고 싶다. 도혁이 겨우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 도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한다. 그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이 아니면 꾸중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명문고 입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서울대 준비. 대학 입학 후엔 사법고시, 그 다음엔 유학. 도혁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학벌이 전부라고 믿으며. 하버드 합격장을 받던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 이름값을 했다. 도혁은 그 말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학벌이 곧 사람의 가치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60년을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혁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태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중졸 출신 광부에서 국제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강태준의 기적 같은 인생.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의 고난, 기술 자격 취득, 회사 창업, 재단 설립.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었어요. 사진도 여러 장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탄광 앞에서 찍은 사진, 독일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 장학생들과 웃는 사진. 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들 지훈이 내려왔어요. 아버지, 강 이사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제 친구 2명이 그 재단 장학생입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도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 도혁은 재단을 찾아갔어요. 재단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서 망설였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재단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어요. 제복을 입은 젊은 경비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도혁이 말했어요. 경비는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는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면회를 사양하신다고 합니다. 경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혁은 천천히 건물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한 얼굴이 비쳤어요. 그날 밤 도혁은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도혁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VIP 창구였어요. 직원이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송금하려고 합니다. 도혁이 말했어요. 직원이 송금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도혁은 펜을 들어 금액란에 숫자를 적었어요. 10억 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0억 원 맞으십니까? 네. 받는 분 성함은요? 국제장학재단입니다. 계좌번호는 이겁니다. 도혁이 메모지를 건넸어요. 보내시는 분 성함은? 익명으로 해주세요. 이름을 밝히지 마십시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금 절차가 진행됐어요. 도혁은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도혁은 은행을 나서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도혁은 재단 홈페이지를 열어봤어요. 멘토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대신 익명으로 체크했습니다. 경력란에는 변호사라고만 적었어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재단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첫 상담 약속이 잡혔어요. 약속 당일 도혁은 재단 상담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고3 학생이 들어왔어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도혁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도혁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아 읽었어요. 편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학생은 새벽 신문 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중위권이었어요. 선생님, 저 스펙이 없어요. 학원도 못 다녔고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도혁이 말했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공부하고 싶은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대학은 그 스토리를 보고 학생을 뽑습니다. 도혁은 학생과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자기소개서를 함께 수정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다듬었어요. 학생의 진심을 끌어냈습니다. 여기를 더 구체적으로 써봐요. 신문 배달하면서 뭘 느꼈는지. 밤 11시가 넘었어요.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학생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선생님이 봐주시는 중이야. 전화를 끊고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괜찮아요. 끝까지 해봅시다. 다음 날 오후 학생의 아버지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도혁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입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보자기를 펼쳤어요. 비닐봉투에 담긴 김치가 보였습니다. 도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전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도 정성인이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도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고개를 숙이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치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민준이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큰 보답입니다.
복도 끝에서 태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혁과 학생 아버지가 인사하는 모습을. 태준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이후 도혁은 매주 재단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을 만났어요.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상담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도혁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학생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도혁은 여고생을 만났습니다. 수민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자기소개서를 내밀었습니다. 도혁이 읽기 시작했어요. 편모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학생은 방과 후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이 빈약했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선생님이에요. 동생들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교대 가려면 성적이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혁은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동생들을 돌본 이야기가 짧게 적혀 있었어요. 2줄 정도였습니다. 여기를 더 풀어서 써야 해요. 동생들 가르치면서 뭘 배웠는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수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 숙제 봐주고 밥 챙겨준 것뿐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요. 동생이 수학 못할 때 어떻게 가르쳤나요? 도혁이 물었습니다. 수민이 생각에 잠겼어요. 동생이 분수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피자를 그려서 설명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자소서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피자로 설명했는지, 동생이 이해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도혁은 밤늦게까지 수민과 작업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전면 수정했어요. 수민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며칠 후 다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재수생이었어요.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작년에 떨어졌어요. 올해도 불안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나요? 도혁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성적은 괜찮았는데. 그럼 우리 찾아봅시다. 작년 자기소개서 가져왔나요? 도혁은 준호의 작년 자기소개서를 검토했어요. 문제가 보였습니다. 뻔한 말들로 가득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봐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해요. 학생이 정말로 왜 이 학과에 가고 싶은지 써야 해요. 도혁은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꿈, 준호가 좋아하는 것, 준호가 잘하는 것. 하나씩 끌어냈어요. 준호는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장난 선풍기를 고쳤어요. 고등학교 때는 교내 로봇 대회에 나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도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담았어요. 준호의 진짜 이야기로. 밤 12시가 넘었어요. 준호가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선생님, 이게 제 이야기네요. 정말 제 이야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학생의 모습이에요. 이걸로 당당하게 지원해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혁은 이제 재단의 주요 멘토가 됐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익명 변호사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상담실 예약표는 2달치가 꽉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혁은 상담을 마치고 재단을 나서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제 딸 기억하시죠? 수민이요. 수민의 어머니였어요.
봉지 안에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끓인 곰탕이에요.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봉지를 내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도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수민이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매일 자소서 고치면서 웃어요. 꼭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혁은 곰탕을 받아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민이가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도혁은 곰탕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학생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도혁이 대답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당신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2달이 지났습니다. 입시 시즌이 다가왔어요. 도혁이 코칭한 학생들이 원서를 넣었습니다. 민준이, 수민이, 준호. 그 외에도 15명이 넘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준이가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재단으로 달려와 도혁을 껴안았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붙었어요. 인하대 사회복지학과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도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선생님 아니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수민이도 합격했습니다. 인천교대였어요. 수민이 어머니가 재단으로 찾아와 도혁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연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어요. 하나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혁은 재단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러 온 학생들의 편지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껏 쓴 편지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도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도우며 느끼는 기쁨.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단 직원이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합격률이 작년보다 25% 올랐습니다. 익명 변호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화면으로 도혁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학생이 웃으면 도혁도 함께 웃었습니다. 계속 지켜봅시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혁은 복도를 걸어가다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멈춰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어요. 학생들 코칭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도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태준은 그 말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도혁은 그 자리에 서서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녁 도혁은 로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파트너가 다가왔어요. 도혁 요즘 재단 일로 바쁘다면서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얻고 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도혁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날 밤 도혁은 집에서 아들 지훈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식탁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다. 아버지가 학생들 도와주는 모습 보면 자랑스러워요. 정말요. 도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단 비서가 급하게 태준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장학생 김하은 학생이요. 하버드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하은이는 편모 가정 출신이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학생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하버드 전액 장학금 합격.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뭡니까? 태준이 물었어요. 서류 미비와 재정 능력 의심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소득이 낮아서 미국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대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증빙서 제출했는데도요? 네,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생각이 났어요. 재단 행사 때 본 학생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꿈을 이야기하던 모습. 그날 오후 하은이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하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하은아. 다른 대학도 있잖아. 어머니가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비자 문제는 재단의 권한 밖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혁이 재단에 왔습니다. 학생 상담이 있는 날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비자 거절당했대요. 하버드인데. 안 됐다. 도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비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학생이 하버드에 합격했지만 비자가 거절됐다고. 도혁은 학생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하은. 자신이 몇 달 전 코칭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도혁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로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명함冊을 꺼냈어요. 미국 시절 알게 된 동료들의 명함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미국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임스, 나야. 윤도혁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도혁은 하은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합격, 비자, 거절, 재정 능력 의심.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미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 있나? 법무관이라도. 잠깐만 내가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국 로펌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도혁은 여전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커피잔이 책상 위에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됐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이클, 제발 부탁이야. 이 학생은 정말 재능 있는 아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혁은 하은이의 서류를 법률적으로 재검토했어요. 비자 거절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반박 논리를 작성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하게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에도 직접 편지를 썼어요. 하은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재단의 전액 지원 약속을 명시했습니다. 밤샘 작업이었어요. 아내가 새벽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커피 가져왔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집에 못 들어가서. 괜찮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 알아요. 아내가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도역의 전화기에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미스터 윤, 재검토 결과 비자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도역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즉시 재단에 연락했습니다. 비자 승인됐습니다. 하은 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재단은 순식간에 환호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태준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익명 변호사님이라고 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와 어머니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태준에게 절을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절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분이 도와주셨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역이 재단을 찾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태준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은 학생 비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학생은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도역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재단 내 작은 라운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장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도역이 물었어요. 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돌려줄 차례입니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도역이 말했어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을 대화했어요. 과거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공항으로 출국했어요.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태준과 도역도 함께 있었어요. 이사장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과 도역은 학생을 바라봤어요. 두 남자의 눈에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뿌듯함이었어요. 하은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태준과 도역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아침 일찍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태준은 컴퓨터를 켰어요. 포털 메인 화면에 기사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국제장학재단 특혜 장학 의혹. 특정 학생 편파 선발.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악의적이었어요. 재단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었지만 댓글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역시 돈 있는 애들만 챙기는 거 아니야? 투명하다더니 거짓말이네. 악플도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단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계속 쏟아졌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시간이 갈수록 기사가 늘어났어요. 태준의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했어요. 3%, 5%, 7%. 빨간색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태준의 회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재단 운영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까요. 또 다른 이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사장직을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요. 태준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사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압박이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화려한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기사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 걱정 마라. 아빠는 절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 알아요. 고맙다, 서연아. 전화를 끊고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책상 위에는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혁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기사를 접했어요. 태준과 재단에 대한 의혹 보도였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건물이 비추고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태준 씨 기사 봤어요? 도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터무니없었어요. 도혁은 재단에서 몇 달간 일하며 모든 절차를 지켜봤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했어요. 선발 과정도 철저했습니다. 도혁은 즉시 로펌으로 향했어요. 밤 10시였지만 사무실로 갔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모든 일정 취소해 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혁은 로펌팀을 소집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사무실로 모여들었어요. 재단의 회계 자료를 전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도혁이 지시했어요. 밤새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선발 과정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외부 감사 보고서도 살펴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도혁은 모든 자료를 분석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혁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썼어요.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회계장부 선발 기록, 감사 결과.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도혁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재단은 투명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도혁은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재단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견장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삼각대 위 카메라들이 도혁을 향했어요. 도혁이 단상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류 뭉치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국제장학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윤도혁입니다. 도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최근 보도된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저희가 전면 검토한 결과 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역은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했어요. 회계장부 선발 과정 기록, 외부 감사 결과. 명쾌한 논리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자료가 제시됐어요. 이 의혹을 제기한 측의 배후를 조사한 결과 경쟁 기업의 조작된 제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도역은 증거 자료를 공개했어요. 경쟁 기업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이메일 기록도 있었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모든 증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께 배포하겠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언론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의혹은 해명됐습니다. 오히려 경쟁 기업이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바뀌었습니다. 역시 조작이었네. 재단은 깨끗하잖아. 태주는 회견장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역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준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역도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재단 분위기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전화 문의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올랐어요. 어느 날 오후 태준과 도역은 재단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재단은 투명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일 함께 하시겠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습니다. 도역이 대답했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따뜻했어요. 커피 향기가 퍼졌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따뜻했어요. 커피 향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이번엔 도역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도역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로펌 시니어 파트너였습니다. 윤 변호사,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도역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파트너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니어 파트너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윤 변호사, 이게 뭡니까? 서류에는 도역이 10년 전 맡았던 대형 기업 계약건이 적혀 있었어요. 유럽 기업과의 국제 거래였습니다. 10년 전 유럽 기업과의 계약이죠. 제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건입니다. 도역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뒤로 이익을 챙긴 게 아니냐고요. 다른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신문을 펼쳐 놓았어요. 기사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유명 로펌 파트너, 과거 계약에서 부당이득 의혹. 도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공식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시니어 파트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파트너 자격도 보류입니다. 최악의 경우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역은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상자를 들고 와 있었어요.
변호사님, 짐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도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책상 위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벽에 걸린 학위 증서들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졸업장, 변호사 자격증, 각종 표창장. 하나하나 상자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혁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아들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도혁이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도혁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아내와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혁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앵커가 의혹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 하신 거죠? 도혁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럼 네가 아버지를 의심하냐? 지훈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혁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공간. 도혁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 4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에서 태준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윤 변호사님이 공경에 처하셨대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태준은 컴퓨터로 기사를 확인했어요. 도혁에 대한 의혹 보도였습니다. 과거 계약건, 부당이득, 내부조사. 도와주실 겁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응시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태준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혁에 대한 기사가 펼쳐져 있었어요. 태준은 독일에 있는 옛 동료들의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수첩을 넘겼어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시차를 고려해 새벽까지 통화했어요. 슈테판 나야. 강태준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태준은 독일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계약, 도혁의 법률 자문, 현재의 의혹.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때 윤 변호사가 정말 공정하게 일했어. 너가 증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강. 당신 부탁이면 해야지. 내가 CEO에게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다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커피잔이 책상 위에 6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유럽 기업 CEO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언론에 배포됐어요. 윤 변호사의 자문은 정당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국제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다른 거래 당사자들도 잇따라 성명을 냈어요. 도혁의 결백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기록, 회의록. 모두 합법적이었어요. 미국 본사의 내부 조사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로펌 시니어 파트너가 도혁을 불렀습니다. 윤 변호사,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파트너 지위를 유지합니다. 사무실로 복귀하십시오. 도혁은 로펌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도혁은 누가 도와줬는지 알게 됐습니다. 유럽 동료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강 사장님이 연락하셨어요. 당신을 도와달라고요.
우리 모두 기꺼이 도왔습니다. 강 사장님의 부탁이니까요. 도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이 자신을 도운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사람이,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했던 그 사람이. 도혁은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을 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재단 건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태준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도혁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도혁은 태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명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준은 도혁을 내려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도혁은 태준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눈이 붉어졌습니다. 두 남자는 처음으로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봤습니다.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두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졌어요. 일주일 후 재단 정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태준과 도혁이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어요. 빗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이 사장님. 도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학벌로 사람을 재단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정원 나무를 바라봤어요. 빗물이 나뭇잎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높아질 수는 있어도 버틴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도혁이 대답했습니다. 두 남자는 빗속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지훈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서연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도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 봐라. 진심을 전해야지. 지훈은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서연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연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훈과 서연은 태준과 도혁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재단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어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김치도 함께 나왔어요. 수저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집밥 같네요. 좋습니다. 도혁이 한 숟가락 먹고 말했어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네요. 서연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아버지도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의 긴장감은 사라졌어요. 식사 후 태준과 도혁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당 앞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도혁이 말했어요. 그래요. 서연이가 행복하면 됐습니다. 저도 지훈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두 남자는 공원을 걸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지훈과 서연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서울 시내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단 장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서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턱시도 차림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아, 행복해라. 태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버진로드 끝에서 도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은 딸의 손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도혁과 태준의 눈이 마주쳤어요. 두 남자는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혁이 먼저 인사했어요. 태준도 답례했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했어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로 연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태준과 도혁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돈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피로연 중 두 사람은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예식장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재단 일을 정식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법률 고문으로 합류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태주는 도혁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께합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악수가 오래 이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혁은 재단의 상임 법률 고문이 됐어요. 태준과 함께 재단을 이끌었습니다. 로펌 일은 줄이고 재단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재단 사무실이었어요. 태준과 도혁은 나란히 앉아 장학생 선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 학생은 어떻습니까? 도혁이 한 학생의 서류를 가리켰어요. 좋습니다. 이야기가 진심이 담겨 있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의견을 나눴어요. 때로는 다르게 생각했지만 존중하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태준과 도혁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사돈어른. 태준이 말했어요. 사돈어른도 축하드립니다. 도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첫 손주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과 지훈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빠,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태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생명이 보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도혁도 사진을 봤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손주네요, 사돈어른. 몇 달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태준과 도혁은 유리창 너머 아기를 바라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배우면서 버티는 법을 알게 되겠죠. 태준이 말했어요. 예,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로요. 도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며 두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정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였습니다. 태준과 도혁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우산 없이
빗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격은 학벌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에서 나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사람은 버틴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걸. 두 남자는 빗속에서 미소 지었어요. 복도 끝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과거의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갈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태준과 도혁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일어섰어요. 재단 건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두 남자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